안녕하세요. 30대 분당 사는 여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나 안 하고 자랐어요. 물론 부모님 덕도 있지만 제 성격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사이 좋은 부모님 밑에 저 하나 외동딸을 낳고 부모님은 도란도란 살아가셨어요. 어려서 엄마는 남들에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디자이너였고 아빠도 통역을 하시는 외교관이었기에 세상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죠. 그래서 학창시절엔 종종 친구들이 공주라고 우스갯소리로 부를 정도로 부유하게 자랐답니다. 아빠와 엄마는 엄마가 외국 출장을 갔다가 만났다고 했어요. 이국적인 엄마 얼굴에 아빠가 반해 쫓아다녔다고 했죠.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인꼬 부부처럼 저희 집은 늘 화목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저를 제일 부러워하기도 하였고 저 역시도 저희 집이 늘 자부심이 될 정도로 항상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죠.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엄마의 뒤를 이어 멋진 디자이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였어요. 다행히 엄마의 피를 물려받아 미술에 재능이 있어 엄마조차도 기특해 여기셨죠. 우리 연희는 꼭 나 어렸을 때 보는 것 같단 말이야. 우리 연희는 엄마보다 더 유명하고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어야 해. 당연하지. 내가 누구 딸인데. 나도 엄마처럼 멋진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래서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 거야. 그래. 우리 딸은 뭐든 잘할 거야. 엄마가 너 보는 맛에 산다 하죠. 평생 속 한 번 안 썩이고 기특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집도 부유하였지만 엄마 아빠도 늘 감정 표현에 솔직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늘 사랑을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도 밖에 나가면 너 사랑 많이 받고 자랐지?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남들은 절 사랑스럽다고 칭찬했죠. 친구들은 늘 앞다투어 저와 놀려고 했고 솔직히 학창시절엔 또래 친구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남들이 앞다투어 저와 친해지려고 하는 통에 저 역시 학교 생활이 편하기도 하였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연희야, 오늘 너희 집 가서 우리 숙제하자. 그리고 끝나고 너희 집 아줌마가 해준 떡볶이 먹고 싶어. 가자. 그래, 좋아. 이따가 그럼 학교 끝나고 우리 집 가자. 나도 요새 아줌마가 해준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딱이네. 나도 오늘 가도 돼? 너 왜 진숙이하고만 놀아? 나랑도 놀아야지. 연희는 오늘 내가 찜이야. 나도 갈래. 그래, 너도 같이 가자. 어차피 다 같이 놀아야 재밌잖아. 그럼 끝나고 숙제도 하고 떡볶이도 먹는 거다. 이따 모여. 저는 늘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으며 친구들도 우리 집을 너나 할 것 없이 가고 싶어 했었죠. 전 그런 부모님께 늘 감사했어요. 어려서 여유롭게 자란 덕분에 성격도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로웠고요. 항상 일하는 엄마 아빠가 늘 옆을 지켜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불만은 조금도 없었죠. 그렇게 항상 행복할 것 같던 제 앞날에도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 멋있고 커리어 우먼이었던 엄마가 난소한 판정으로 받으신 거지요. 다행히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라 사춘기는 지난 시절이었지만 늘 건강하고 밝았던 엄마에게 이런 암이란 무서운 병이 찾아오고 저희 집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죠. 내가 암이라니 말도 안 돼. 여보, 아니라고 말해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암에 걸린 거죠? 난 열심히 일하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우리 연이 잘 키운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암이라뇨? 우리 연이 시집도 보내야 하고 내가 이렇게나 젊은데. 진정해. 그래도 치료법도 있다고 하고 아직은 살 수 있는 희망이 더 많다고 하니 당신 좀 마음 좀 추스러야겠어. 여성의 암 중에서도
가장 생존율이 낮은 암이기에 저 역시도 암담했어요. 항상 옆에 있던 엄마가 없으면 어떡할까라는 기분으로 하루하루 피말리는 심정으로 살았죠. 엄마는 난소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30% 정도 된다는 난소암 3기였어요. 정말 청천벽력이었죠. 제가 옆에서 엄마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슬퍼하는 엄마 곁에서 저 역시 웃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빠와 전 슬퍼하는 엄마 옆을 묵묵히 지키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엄마는 늘 제 걱정뿐이었죠. 우리 딸, 이제 대학도 가야 하는데 내가 아직 해줄 것도 많은데 엄마가 암에 걸려서 어떡해?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왜 미안해? 왜 그게 엄마 잘못인데? 엄마는 엄마 몸만 신경 써. 이제 일도 그만하고 좀 몸 좀 챙기란 말이야. 평생 우리 위해서 일만 하고 끼니도 거르면서 일하니까 병이 나지, 어? 이젠 엄마 몸 돌봐, 제발. 내 걱정은 그만하고 나도 그 송인이야. 그래, 연희 말대로 이제 당신은 당신 몸이나 신경 써요, 제발. 이제 우리 걱정 그만하고 당신 하나만 신경 쓰란 말이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당신이랑 연희한테 민폐만 끼치면 안 되는데 항암 치료 시작하고 나 머리도 많이 빠지겠지? 엄마는 머리 빠져도 예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 지금은 몸이 낫는 게 우선이잖아, 안 그래? 연희야, 엄마 너무 무서워. 그래도 우리 연희 대학교 입학하는 것도 기쁘게 축하해주고 엄마가 만든 옷도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대학 가는 기념으로 너무 미안해. 아픈 엄마라서 대학교 가면 조금 더 엄마가 신경 써주려고 했는데. 엄마는 그 와중에도 저와 제 아빠를 걱정하셨어요. 밥은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아직 저의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중간에 엄마가 없다고 하면 우리 딸 어떡할까라는 걱정 말이죠.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일단 엄마의 건강관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오로지 엄마 하나만을 신경 썼죠. 엄마는 다니던 모든 일을 그만두시고 철저히 암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빠는 그런 엄마만을 생각하며 옆에서 지켜주었죠. 엄마는 고통스러운 암 제거 수술이 끝이 나고 항암에 들어갔어요. 항암에 들어가자 급격히 기운이 노쇠하였고 그런 엄마를 지켜보다 아빠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엄마에게 제안을 하나 하였죠. 자기 몸도 이렇게 안 좋은데 혹시 나랑 같이 시골에 내려가는 게 어때? 아무래도 도시보단 몸 치유하는데 시골이 나을 것 같아. 그래, 아빠 말이 맞아. 엄마랑 아빠랑 시골 내려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음식 먹고 하다 보면 엄마도 기운 차릴 수도 있고. 시골? 아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럼 연희는 어쩌고? 학교도 다녀야 하는데 시골에서 다니는 건 무리잖아. 나야 뭐 근처 학교 앞에서 자취해도 되는 거지, 엄마. 지금은 엄마만 생각하라니까. 엄마가 건강해야 나도 행복해. 그래, 지금은 당신 몸만 생각할 때야. 당장 시골 쪽으로 집 알아볼게. 당신은 당신 몸만 신경 써. 알겠지? 그렇게 아빠와 엄마는 시골에 집을 얻어 내려가셨죠. 아빠도 모든 일을 접고 엄마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내려가신 거기 때문에 열심히 살 집을 알아보았고 엄마 아빠 두 분이 살 수 있는 조그만 전원주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아빠도 하던 일을 다 접고 엄마와 함께 농사일을 시작하셨죠. 주기적으로 햇빛도 받고 건강하게 키운 수확물로 식사를 하니 엄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본인이 하던 디자이너의 일을 완전히 놓아버린다는 상실감도 크셨죠. 옆에서 응원해 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 항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안색이 좋아졌어. 그럼 여기 시골이 엄마랑 잘 맞는지 밥도 잘 먹히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더라고. 덕분에 너무 좋아. 다행이다. 엄마가 좋다고 느끼면 그게 최고지 뭐. 와, 이건 엄마랑 아빠가 수확한 무로 만든 석박지야? 진짜 너무 맛있다. 그래도 엄마가 조금만 더 괜찮아지면 하던 일도 이어서 하고 싶은데 아직까진 기력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구나. 엄마는 실력이 있는데 뭘 그래. 언제든 다시 디자이너 할 수 있어. 난 엄마 믿어. 그냥 지금은 엄마 몸에만 신경 써. 알겠지? 엄마와 아빠는 그렇게 시골살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고 저도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간간히 통화를 하며 안부를 물었을 때 엄마가 눈에 띄게 밝아진 모습을 보여서 저도 걱정을 한시름 놓기 시작했죠. 조금씩 집안이 안정을 찾게 되자 저 역시도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게 저도 안정을 찾아갈 무렵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어요. 다른 과 선배였지만 자상하고 배려 깊은 모습에 반해 사랑을 시작하였죠.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 아빠가 시골에 사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외로움을 덜어주었어요.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자 엄마 아빠는 깊은 축하와 함께 서울에 혼자 있는 저에게 마음 한 곳 의지할 때가 생긴 것 같아 기쁘다고 말하였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와 함께 대학 졸업도 같이 하게 되었죠. 졸업 축하해.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도 축하해. 삼성 UX 디자이너가 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해. 아주 멋져. 아니야. 오빠가 많이 옆에서 응원해줬잖아. 그리고 시골에 계신 엄마 아빠 생각도 났고 내가 당연히 열심히 했어야지. 아,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다고 했었나? 나도 한번 인사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 너무 놀라시려나? 아, 나중에. 엄마가 몸이 괜찮아지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조금 더 몸조리하고 천천히 소개해 줄게. 남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하던 날 저희 부모님을 뵙고 싶어 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확신이 없던 저로서는 만남을 뒤로 미뤘어요. 남자친구 덕분에 먼 타지 생활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지만 저에겐 아직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매우 많았으니까요. 기회가 닿아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그 입사를 발판 삼아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그의 엄마도 완치 판정과 함께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오래 흘렀고 엄마 아빠는 시골 생활에 완전 정착을 하여서 농사를 짓고 밭도 메고 하는 나날이 이어졌죠. 이제는 누가 봐도 우리 엄마 아빠는 예전 디자이너와 외교관이 아닌 시골에 있는 인심 좋은 농부였습니다. 아빠는 간간히 외주로 들어오는 번역 일도 하셨지만 주업은 농업이었죠. 그래도 밝은 엄마 아빠 얼굴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 아빠의 모습이 너무 좋게만 느껴졌어요. 예전에도 행복했지만 지금은 두 분이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 나서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며 평일엔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엔 시골에 내려가 저도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죠. 그리고 점점 남자친구와의 만남이 지속될수록 남자친구는 결혼을 재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연애를 장기간 했기 때문에 결혼이란 얘기가 당황스럽진 않았죠. 결혼 얘기가 나올수록 부담스러웠지만 저도 결혼을 한다면 지금의 남자친구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을 승낙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인사시키기 전 먼저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은 제 일처럼 기뻐해 주셨어요. 에그, 우리 딸이 시집을 간다는 거야?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어쩜 이리 혼자 커서 벌써 시집을 간다고 하니?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아직 완전히 결혼 얘기 오간 건 아니고 이제부터 오가기 시작했으니까 천천히 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내 딸이 마음에 드는 남자라면
엄마랑 아빠는 정말 찬성이지, 안 그래? 우리 딸이 얼마나 똑부러지면 그러겠어. 엄마는 내심 제가 결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자 너무 좋아하셨죠. 문제는 남자친구의 집이었어요.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하자 남자친구 부모님은 당장에 절 먼저 보자고 하셨어요. 회사가 끝이 나자마자 바로 남자친구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어찌나 급하게 보시자고 하시던지 허겁지겁 불이 나게 달려갔죠. 남자친구 부모님을 뵐 일식집에 도착하자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긴장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연이라고 해요. 한수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일 끝나고 바로 오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네, 앉아요. 그래요. 옷 입은 건 합격이네. 디자이너라서 그런가 센스도 있는 것 같고 난 또 말 안 되는 사람이랑은 겸상 안 하거든. 순간 당황했어요. 전 아주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소리인지 싶었죠. 일단 옷 입은 건 합격인데 만약 옷을 조금이라도 본인의 기준에 어긋나게 입었다면 바로 탈락이라는 소리인가 라고 들렸기 때문이에요. 첫 대화부터 느꼈다시피 예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첫 만남의 어머님의 경제력과 직업적 프라이드를 자랑하기 시작하셨죠. 디자이너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내가 워낙 패션 센스, 가방 하나부터 소품 고르는 것까지 전부 예민해서 말이야. 네, 오늘 하고 온 룩도 너무 우아하세요. 제가 의상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저도 센스 있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아유, 그래요? 우리 말 좀 통할 것 같네. 아니 뭐, 우리 한수한테 들었다시피 나는 이화여대 교수예요. 아무래도 내 직업이 직업인지라 좀 고품격 인사들도 많이 만나잖아. 그래서 난 같이 다닐 때 혹시라도 좀 부끄럽게 하고 온다거나 하면 딱 질색이거든. 아, 엄마가 너무 외모에 대한 강박이랑 옷에 대한 강박이 있으셔서 그래요. 요즘 누가 그렇게 외형에 신경 쓴다고. 어머, 얘 좀 봐. 무조건 우아해야지. 우리 나이 때는 안 그러니? 그래서 내가 패션을 좋아하는 만큼 나는 아주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매우 좋아해요. 그 지적이고 우아하고 멋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디자이너 만난다고 할 때 너무 좋았어요. 이제 며느리 될지도 모르는데 말은 편하게 할게요. 혹시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 아, 엄마, 그런 얘긴 뭐하러 물어봐요.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만 중요하면 됐지, 안 그래요?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하셔놓고. 이렇게 훌륭한 예술적 감각을 가진 딸을 낳아주신 분들을 내가 몰라서야 되겠어? 보면 알겠지만 내가 굉장히 지적이잖아. 난 아무래도 격이 맞는 집이랑 사돈을 맺고 싶기도 하고 또 결혼식에 하객들이 오면 좀 꾸질꾸질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놀랐어요. 저렇게 면전에 대고 첫 만남의 부모님 직업부터 시작해서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무조건 줘야 한다는 저 강박이 특이하다 싶었죠. 남자친구를 사랑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을 보자 실망스러웠어요. 요즘 시대에도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나 하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어머님 면전에 대고 또박또박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놀란 눈치였고요. 아,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귀농하신 지는 거의 8, 9년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농사 지으신 지는 8년 정도 되셨어요. 농사라고 했니? 아, 참 기가 막혀. 아니, 그럼 시골 촌뜨기라는 거야? 어머, 손 떨려라. 어떻게 양심 없이 근데 우리 집에 뻔뻔하게 인사를 와? 우리 아들한테 얘기 못 들었어? 참나. 얘 한수야.
엄마는 이만 일어나마.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구나.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머님 직업이 교수님인 것처럼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어서 사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비교할 게 되나요? 저도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어머님,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건 어머님 같으시네요. 지금 매신 스카프 굉장히 답답해 보이세요. 목도 짧아 보이시고요. 이런 걸 가지고 센스라고 하죠? 소품 하나하나 활용하는 거. 그럼 제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어머. 저 본데 없이 말하고 가는 것 좀 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농부한테 뭘 배웠겠어? 어머, 무서워. 저 눈빛 변하는 것 좀 봐. 이래서 시골 촌뜨기들이 제일 무섭다니까. 아우, 교양 없어. 여보, 봤죠? 나 진짜 놀래서 심장이 펄렁거려요. 아, 그만해요. 첫 만남에 무례하게. 아유, 창피해서 이거야, 원. 한수야, 얼른 쫓아나가 보거라. 아가씨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에게 대놓고 싫다고 표시한 분과는 저조차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죠. 차라리 잘 되었다 싶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저를 따라 나섰고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냅다 지르기 시작했죠. 나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을 욕되게 했다는 생각에 저도 앞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남자친구에게 퍼붓기 시작했죠. 어머님, 왜 이렇게 무식하셔? 나 진짜 너무 황당스러운 거 알아?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했을 거야. 미안해.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자신이 없어. 귀농해서 농사 짓는 게 뭐가 그렇게 격이 안 맞는다고. 참, 어이가 없네. 엄마가 약간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래. 시골에서 자라셔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신 거라 무시도 많이 당하시고 해서 겉으로 보이는 외형에 엄청 신경 쓰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이해해줘. 우리 엄마 되게 단순하고 다루기 쉬운 분이셔. 어? 제발.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난 어떡하라고. 나 진짜 속상하다. 너 없으면 안 되는데 제발. 미안한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 얘기 진작 해주지 그랬어. 그럼 이 자리 안 나왔을 거야. 그럼 나 갈게. 딱 잘라 남자친구에게 결혼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남자친구는 저에게 끈질기게 매달렸죠. 전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시부모 될 자리가 글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멈추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아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시더라고요. 따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죠. 전화로 당황했습니다. 내가 그때 보던 교양 없는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친절하게 전화를 주셨거든요. 무슨 이유지라고 생각했어요. 나 한수 엄마예요. 그때는 내가 경황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이해해주고 내가 오늘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 식사 예약해 놓을 테니 식사 좀 할 수 있을까? 우리 둘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혹시 오늘 시간 되니? 아, 네, 시간은 되는데. 아, 네, 거기 알아요. 네, 그럼 일 끝나고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때 뵐게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일 끝날 때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음식점으로 향했는데 어머님은 그때와는 너무 다른 태도로 저를 반겨주셨죠. 완전히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얼떨떨해하며 자리에 앉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됐는데 일단 우리 한수가 연희 너를 포기 못한다고 하니까 나도 생각을 달리 해봤어. 그래도 아들이 좋다는데 아들이 좋다는 사람이랑 결혼시킨 게 맞는 것 같고 내 발언은 없던 걸로 해주겠니? 내가 경솔했어.
아니요, 죄송해요. 어머님 이미 마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미 없던 말이 되나요? 저도 그때 너무 무례하게 군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수 씨는 제가 설득할 테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도 격에 맞는 며느리 들이셔야죠. 그리고 산원댁 직업도 보셔야 하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라 안 맞을 것 같네요. 내가 미안하대도 어떻게 하면 화풀 내? 그때는 내가 아무래도 기강 좀 잡고 싶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계속되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사과에 마음이 약해졌죠. 마음은 안 그러신 분인데 그럼 말을 좀 세게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사과를 받고 저는 생각을 다시 고쳐 먹었죠. 저렇게 사과까지 하시는 분이면 믿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고 나서 결혼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고 혼수도 구하러 다녔죠. 저희 엄마 아빠는 하나라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이미 젊었을 때 모아놓은 돈은 여유가 많으셨기 때문에 저 하나 시집 보내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시댁과는 마찰이 없어 그때 빚은 갈등이 깨끗이 풀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이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저의 결혼에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 싶어 그저 조심조심하는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먼저 도착을 하고 앉아서 시부모님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뒤이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등장하였죠. 그리고 저희는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 오셨어요? 엄마, 아빠, 한수 씨. 그리고 한수 씨네 부모님들이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얼른 앉으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연희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우리 한수군도 그렇고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온다고 온 건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앉으시죠, 그럼. 아유, 당신은 이 정도도 빨리 온 거지 뭘 그래요. 여기서 거기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이런 거 양해 안 해주실까 봐. 처음 뵙겠습니다. 전 한수 모친이고요. 이화여대 교수예요. 교수 아시죠? 그 대학생들 가르치는. 놀라셨을래나?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이 소개를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교수라며 언급하시고 엄마에게 악수를 청했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디자이너를 하며 고위계층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셨고 고위계층 사람들의 옷이며 신발, 구두, 가방, 지갑 모두 다 디자인해 주시는 그런 유능한 분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어머니의 길을 눌러버리셨습니다. 아무리 기농을 하셨어도 역시 한번 카리스마는 영원한 카리스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아, 이 쎄한 느낌은 뭐지? 라고 생각도 했고요. 네, 반갑습니다. 패션 센스 좋으시네요. 연희 말대로 옷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보기 좋으세요. 아무래도 저희는 보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네요. 아, 제 직업 듣고 놀라셨나요? 약간 주눅 같은 건 안 들으셔도 돼요. 주변에서 교수 만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애들로 맺어진 인연 어쩌겠나요? 아, 제 여동생이 교수거든요. 그리고 제 친한 친구도 이화여대 교수인데 크게 놀랍지는 않네요. 저희 엄마도 보통 분은 아니셨기에 이를 갈고 참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아하게 엄마는 계속 어머님을 매기셨죠. 어머님은 엄마가 조곤조곤 대답을 하자 크게 불쾌하였는지 엄마 아빠의 농업에 대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천민들 대하는 것처럼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근데 농업이라는 게 참 그렇지 않나요? 저는 농사일을 하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아니, 당신 아버님이 농사꾼이셨는데 뭘 본 적이 없어?
참나, 이 사람도. 그만해요. 그리고 조용히 밥 좀 먹지, 어? 중간중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언행이 불편하셨는지 어머님을 제지하는 것 같았지만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농업이 왜요? 저희는 저희가 직접 재배하고 먹고 하는 거에 대해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뭐 어디 나가서 사회생활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 시골이 좋으니까 시골에 있는 거죠.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격적이시네요. 어머, 이래서 내가 애초에 이러니까 농사는 안 된다고 한 거야, 알겠니? 한수야, 너 지금 봤지? 내가 참아보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 사돈끼리 대화가 돼야지. 이거 대화도 안 되다니. 수준 딸려서 정말. 여보, 일어나요. 한수야, 일어나. 두고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죠. 저에게 사정사정해서 결국 마음을 돌렸더니 상견례장에서 이런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결혼을 진행하자고 한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 엄마도 보통 분이 아니시기에 망정이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엄마와 아빠에게 너무 죄송스러웠죠.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렇게 무례한 발언을 쏟아내자 엄마는 크게 웃으며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남자친구 어머니도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었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빨간 남자친구 어머니의 카드 지갑을 뒤집으며 소리를 치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지갑, 제가 만든 거네요.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백도 그렇고 스카프며 다 제가 디자인한 것들이네요. 어차피 제가 만들었던 브랜드는 미씨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거니까 뭐. 제가 디자이너 하율이에요. 예명이죠. 몸이 안 좋아 시골에 내려가서 요양 겸 취미 삼아 농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 주제 파악 못하고 배운 척 고고한 척이야? 이보세요. 당신네 집안에 우리 딸 시집 안 보내. 그리고 저희 남편은 외교관이었어, 알아? 딸아이한테 듣기로는 시골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그 과거를 숨기려고 지금 이렇게 발악하고 있는 꼴을 보니 아주 우습군. 나를 깔보고 싶은데 모든 옷과 가방, 지갑이 다 내가 디자인한 것들이라니 아주 꼴 좋다 정말. 당신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거울 좀 봐. 거치장만 하지 말고 내면을 치장하란 말이야. 제 엄마의 말이 끝나자 남자친구 엄마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리 없다고 악다구니를 써댔죠. 거의 상견례장은 싸늘한 만남이 되었죠. 어찌나 고소하던지. 그리고 엄마의 힘을 등에 업고 저도 한마디 했죠. 아주 그 집을 묵사발을 만들었어요. 아니, 하율이라고요? 당신이? 아니, 믿기지가 않아. 저런 시골 촌뚜기들이. 아니, 한수야, 너는 왜 이런 걸 알아보지도 않고? 이제 몸이 많이 좋아져서 외부 디자인들도 해주고 있는데 참 꼴도 우스워라. 당신 내가 어떤 사람들만 상대했는지 알긴 아는 거야? 알구나 까불어야지. 어디 교수나 불행이가 사회적 지위가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을 깔보길. 그래도 다행이다. 결혼하고 인성을 알았으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겠니? 당신 같은 집에 우리 딸 절대 못 주지. 우리 딸이 뭐가 아쉽다고? 아줌마, 정신 차려요. 농사일이라고 무시하다가 그렇게 빌고 빌었을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천성 나오지? 깔보려면 그 옷이나 벗고 깔봐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참나, 어줍잖은 지식으로 나대지 마쇼. 이 말을 남기고 저희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희가 떠나자 시어머니는 분을 참지 못하고 거기에 그릇들을 깨부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릇들을 깨는 과정에서 피도 보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했죠. 아주 피바람이 따로 없었습니다. 상견례가 끝이 나고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 또 그렇게 빌더라고요.
그 집안은 비는 게 특기인지 아주 고가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우리 엄마랑 인연 끊으라면 끊을게, 그리고 엄마가 그 하율 선생님 오래된 팬이래. 갑자기 은퇴하셔서 궁금했는데 오죽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디자이너 제품이겠어. 제발. 그냥 우리 엄마 무식하다고 생각해, 미안한데 다신 안 봐 너도. 네 엄마를 원망해. 끊을게.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나려면 엄마 교육부터 시켜야겠더라. 그럼 안녕. 이 말만을 남기고 전화를 끊고 저희 관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무식한 집에 절대 시집 보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아빠도 화를 참느라 혼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상하게 마음도 안 아프고 미련도 없어졌어요. 저희에게 아픔이자 상처인 엄마의 난소함으로 시골 생활을 하시는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인간들과는 말도 섞기 싫거든요. 저희 가족은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차츰차츰 다시 복귀를 하시려고 준비 중이시고요.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저도 회사에 아직까지 몸담고 있지만 엄마에게 일을 배워 패션으로 변화를 줘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일엔 설렘이 따르는 법이죠.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자존감 높게 키워주신 엄마 아빠에게도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저에게 정말 많은 기대를 안겨줬었는데 함께 할수록 제가 몰랐던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술 문제였어요. 친구분들과 술자리를 한번 가지게 되면 들어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집에 기어 들어오거나 아니면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서 몇 번이나 데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럴 때마다 너무 불안했던 건 앞으로 제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다 보니 남편과의 미래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술만 줄여도 살만할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한기로 흘려버리니 너무 답답했었죠. 결국 남편을 향한 제 불만을 시부모님께 털어놓게 되었고 정신 좀 차리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길 바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오히려 저에게 문제가 있다며 사회생활하는 남편을 너무 옥죄다고 숨막혀서 살겠냐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가정에 무책임한 남편한테 한마디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되려 제가 욕을 먹고 있으니 저 또한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 결혼 2년 만에 임신까지 했는데도 그날 처음으로 머릿속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갈라서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임신을 한 제가 남편 없이 혼자 애를 키운다는 게 두려웠었죠. 지금 이 사람 편을 드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세요? 저와 결혼을 했고 집안의 가장이면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결혼 전과 똑같이 행동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옥죄인다고요? 술 퍼먹고 파출소에서 들어놓은 거 몇 번이나 데려온 줄 아세요?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맞는다고 보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술 몇 번 마셨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을 만들어야 되겠어? 스트레스 받으면 뱃속의 아이한테 안 좋다. 아직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집안의 가장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당신이 오히려 더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 만나다 보면 술 좀 마실 수도 있는 건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막 살아도 된다는 거야? 결혼이라는 게 뭔데? 서로 미래를 함께하기 위한 약속인데 당신은 벌써부터 우리가 함께했던 서약을 깨버렸잖아. 불안감을 조성하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은데? 생각이 있다면 똑바로 행동해야지. 내가 여기서 멈추길 바라는 거야? 아가, 내 아들이 철이 없긴 하지만 출산을 하게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야 나아지지 않겠니? 화가 나는 건 이해한다만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잘못한 건 남편인데 시댁 식구들은 제가 속이 좁다며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거에 되려 불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남편 입에서 다음부턴 자중하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본인도 조금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어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부모님은 남편한테 따끔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 어느 정도는 조절하려는 노력을 보이길래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남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육아를 안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돼선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랐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이를 출산했는데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문제거리가 하나 터지게 되었죠. 육아 때문에 매일을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막 잠들려 할 때 초인종 소리가 울려 아이가 깰까봐 급하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상당히 예민해져 있던 상태라 기분이 좋지 않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저에게 우편물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본인 확인 후 사인을 부탁하길래 남편의 우편물을 받은 뒤 내용물을 확인해 봤는데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거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왜 저를 속였는지 물어봐야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에게 빚이 있다는 걸 속인 건 심각한 일이었죠. 당신,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이거 오늘 우리 집에 온 우편물이거든? 확인해보고 왜 나를 지금까지 속였는지 설명해야 될 거야.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이 우편물이 왜 당신 손에 있는 거야? 분명 회사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됐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전부 다 솔직하게 설명해 줄게. 당신이랑 연애할 당시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할까봐 우리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야. 빚이 있다고 얘기하면 결혼을 안 해줄 것 같아서 그건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거든. 그렇게 매달 이자랑 원금이랑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었지. 그럼 당신이 받는 월급도 나한테 속였었겠네? 원금이랑 이자 갚는데 진짜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되면 바로 들통나게 되니까 결혼 전부터 속여왔던 거였어?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미 내 월급을 당신한테 속이고 있더라고. 그래도 빚이 2억밖에 안 돼서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어. 노력하면 갚을 수가 있다고?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아예 갚을 생각조차 없는 것 같은데? 이 우편물이 왜 날라왔겠어?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으면
월급으로 제때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당신 월급을 전부 어디에다 사용을 했길래 카드 빚이 2억이나 되는 거야. 더군다나 이자율도 높은 이금융에 대출을 당겨받았었네. 아파트 원금이랑 이자에 넣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 적혀있는 2억 대출받은 건 어디에 사용한 거야? 그건 목돈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주식 투자를 좀 했거든. 그런데 손실이 나버려서 카드 빚을 갚는데 허덕이다 보니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일이 좀 복잡하게 되어버렸네. 속인 건 정말 미안한데 열심히 일을 해서 갚아 나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잖아. 내가 설마 당신이랑 우리 아이 굶기겠어? 생활비는 끊기지 않게 할 테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이 아파트 부모님이 해주셨다고 거짓말하고 거기에다가 주식 투자하려고 이자율 높은 카드사에 2억이나 대출받아서 전부 다 날려먹었으면서 당신을 믿으라고? 이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 준비라곤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당신 때문에 나랑 우리 아이가 앞으로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고. 이 문제 당신 부모님도 알아 몰라.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피해를 막을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아파트 담보 대출 받은 건 알고 계시는데 내가 주식 투자로 2억 대출 받은 건 아직 모르고 계셔. 금방 갚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아직 한 푼도 갚지 않아서 독촉장이 날라왔는데 월급 받는 걸로 그동안 친구들과 술만 퍼마시고 생각 없이 생활했으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지금 나오니? 지금 당장 이 사실 당신 부모님께 알려야 되겠어. 그래야 해결책이 나올 거 아니야.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정말 끝이야.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로 인해 저와 제 아이가 길바닥에 나앉게 될 판이었어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두려운 마음에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에 많이 놀라셨는지 저희 집으로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시부모님 앞에다 독촉장을 보여드리자 아무 말 없이 보시더니 해결을 해 주시겠다는 말보다 도와주기 힘든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당황스러워 할 말을 잃었고 왜 도움을 주실 수 없는지 여쭤보았습니다. 도와주실 수 없다고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보셔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두 분께서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다는 거 왜 속이셨어요? 저랑 이 사람이 결혼할 때 아버님이 해주신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빚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받는 월급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었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빚만 가득하고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2억이나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를 했으니 제 속이 어떻겠어요. 이자가 한쪽에서도 아니고 양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받는 월급으로는 턱도 없다고요. 좋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처음 결혼을 마음먹었던 건 그래도 항상 성실해 보이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던 건데 막상 껍데기를 벗겨보니 친구 만나 노는 거 좋아하고 덤으로 조절도 하지 못하는 술까지 퍼마시고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제가 앞으로 이 사람의 뭐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실 수 없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2억의 빚을 갚아줄 수 있겠니? 우리 집안 형편 너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무리해서 빚을 갚는 것보단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좋을 것 같다. 밀려있는 빚만 해결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일단 숨은 쉴 수 있을 거 아니야. 너 이놈 자식, 너는 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서 사람 불편하게 만드니? 다른 건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었지만 이건 좀 힘들 것 같다. 앞으로 월급 받는 족족 빚만 갚아라. 카드 빚이 이자가 높으니까 그것부터 해결하고 아파트 담보대출은 너희들이 맞벌이해서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되잖아. 애는 어린이 집에 맡기면 되니까 그게 문제될 건 없잖니? 어차피 너희들이 부부인데 어려운 상황들이 생겼으면 함께 헤쳐나가야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할 말 끝난 것 같으니까 먼저 일어나도록 하마. 어머님, 제가 왜 이 사람이 벌려놓은 일을 해결해줘야 하는데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수유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안사돈한테 도움 좀 요청해봐라. 어린이집 보내고 싶지 않으면 안사돈한테 애 좀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 나는 아이를 봐줄 만한 상황이 안 된다. 저희 엄마는 한가한 줄 아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지 못하면 이 사람과는 여기까지 할게요. 차라리 빚 없이 저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좋겠어요. 내가 앞으로 잘한다니까. 지금 당신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해결해 가다 보면 분명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이미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터라 더는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었죠.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로 남편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더 짐처럼 느껴지는 남편의 모습들이 제 결정을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밀어붙이자 남편과 시부모님은 당황했는지 좀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저를 설득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무언가가 저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 여기서 멈추고 싶었죠. 그런데 남편은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는지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엄마는 남편의 말에 많이 놀랐는지 늦은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강서방, 이게 다 무슨 말인가? 그동안 우리를 속이고 지내왔었던 거야? 그 많은 빚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자네 버는 돈도 많지 않잖아.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 테니까 이 사람이 이혼하자는 거 좀 막아주세요. 아이도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제 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 사람과 아이를 위해서만 살 테니까 제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친구도 안 만나고 이제 술도 끊을 테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실 수 있잖아요.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자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 아파트 담보대출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목돈을 만들기 위해 갚지도 못할 2억을 따로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하고 모든 걸 탕진한 건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행동일세. 일단 내 딸과 단둘이 대화 좀 하고 싶으니 자리 좀 비켜주겠나? 무엇보다 내 딸이 자네와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면 나 또한 방법이 없으니
일단 내 딸의 생각은 어떤지 먼저 들어보고 나서 자네와 얘기하도록 하지. 그래, 이제 우리 둘만 남았으니 얘기 좀 해보자.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이혼은 불가피할 것 같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든 신중해야 되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드러나 보자. 강서방이 100번 잘못을 한 건 맞는데 이제 막 태어난 자기 자식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모양이야. 이대로 이혼해도 정말 괜찮겠어? 저 사람이랑 더 살다가는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 이상 받아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혼은 확실하게 정했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믿어달라는데 그것조차 싫은 거지? 그런데 엄마 입장은 좀 다르거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그걸 바로잡을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건 어떨 것 같니? 엄마가 도와줄 테니 강서방을 믿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엄마 믿고 따라와 줄 수 있어? 엄마가 왜 도와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동안 같이 살면서 겪어봤지만 절대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회 같은 것도 줄 필요 없어요. 가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면 되잖아. 너 혼자 아이를 감당하며 키우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야. 엄마랑 아빠도 일이 많이 바쁜 거 너도 알잖니? 엄마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엄마의 말에 제 아이의 얼굴을 한번 바라본 뒤 어떤 식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지 저도 궁금해서 엄마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엄마의 대화가 끝이 나고 남편이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엄마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대화를 다시 풀어나가셨죠. 어때? 자네가 손해볼 건 없잖아? 이 정도 각오도 하지 않고 내 딸을 붙잡으려 했던 건 아니지? 강서방 자네가 정말로 내 딸과 아이를 생각한다면 내가 말한 조건 앞에선 조금의 고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걸 보면 방금 한 말들도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네. 그럼 더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대화 끝났으면 나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지. 강서방 자네는 조만간 내 딸과 이혼하고 그에 따른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준비하게.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알지? 자네 때문에 내 딸의 인생을 망쳤는데 조용히 넘어갈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가드빚 2억을 갚아주신다는데 저도 어느 정도 감수는 해야 되겠죠. 남편은 엄마 조건에 도장을 찍었고 거래는 성사가 되었습니다. 2억을 갚아주시는 대신 엄마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주겠다는 거였어요. 손해를 보면서 남편을 도와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엄마도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아파트 가격이 4억 중반이라 2억을 갚아줘도 손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나쁜 조건은 아니었어요. 담보대출빚과 원금 또한 남편이 벌어들이는 월급으로 차감이 되는 거라 저희가 손해볼 건 없었죠. 엄마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무조건 오를 거라고 확신하셨어요. 남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카드빚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혼을 한다 해도 재산 분할 시 남편은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각서에 도장과 함께
본인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찍은 다음 엄마가 시키는 대로 모든 걸 해 나갔어요. 앞으로 저와 아이를 위해 살아간다면 이 정도의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엄마는 그렇게 남편한테 기회를 주게 되었죠. 저 또한 남편이 변화되길 간절히 바랐고 다음날 아파트의 소유는 제 명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저와 아이를 위해 살고 싶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던 남편은 그 난리가 난 이후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고 친구들과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퇴근하고 무조건 집으로 달려와 아이를 돌봐주었죠. 조금씩 변해가려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지만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마음 한편은 항상 불안함이 같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와 함께 남편 회사로 잠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외식이나 함께 하려고 약속을 잡았었고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시간보다 좀 늦어지길래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다른 회사 직원들은 전부 다 퇴근했는데 야근도 없는 날에 밖으로 나오질 않아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회사 입구를 바라만 보고 있던 사이 아이가 기저귀에 볼일을 봤는지 칭얼거리길래 화장실에 들려 기저귀를 갈아준 뒤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이 밖으로 나왔는지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저도 아이를 안고 서둘러 남편과 엄마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던 도중 점점 선명하게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제 걸음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저기 강서방, 아휴, 내가 오늘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왔지 뭐야. 미안한데 급전 20만 원만 꺼줄 수 있을까? 오늘 식사 끝나고 따로 만날 사람이 있는데 차비하고 내가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 것 같거든. 중요한 약속인데 지갑을 현관문 앞에 두고 와 버렸네. 빌려줄 수 있는 거지? 네? 아니 장모님, 혹시 치매세요? 껄끄럽게 왜 저한테 빌려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오늘 외식하기로 했다고요? 저는 들은 말이 없는데요. 그 사람과 단둘이 식사하기로 했던 거지. 장모님과 식사 자리를 마련한 적은 없어요.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괜히 방해하지 마시고 그만 들어가세요. 사위한테 20만 원을 빌려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뭐라고? 아니, 자네 무슨 말을 그리 섭섭하게 하나? 내가 얼마 전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 빚을 갚아줬던 거는 벌써 까먹은 거야? 도와달라고 할 때는 나한테 온갖 불쌍한 척 다 하길래 내 딸을 봐서 기회를 줬는데 받을 건 다 받았다 이거야? 내가 사람 잘못 본 것 같구만.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지. 그러시던지요. 꼴랑 이어 갚아주면서 명의를 초라 마라 조건 것이며 치사하게 나오셨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요? 어차피 저는 빚 갚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야. 이혼하지만 않는다면 저희 둘의 재산이나 다름없으니까 그게 상관없거든요. 집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모든 재산은 어차피 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생각은 못 하셨죠? 저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아파트가 얼마짜리인데 그걸 포기하고 이혼하겠어요? 잠깐 쉬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기회는 언젠가 또 오기 마련입니다. 저기요, 여기 잡상인 내보내세요. 남의 회사에 외부인을 함부로 출입시키면 어떡해요? 집사람한테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슬퍼하는 모습 보고 싶은 건 아니죠?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방금 뭐라고 그런 거야? 잡상인이라고 그랬어? 지갑을 안 가지고 오셔서 이따가 약속이 있다고 20만 원 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왜 빌려줘야 하냐고? 당신이 생각 없이 대출 받은 카드빚 2억을 갚아주셨는데 콜랑 20만 원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상처를 줘?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아이, 어디 있다가 나타난 거야? 아니, 나는 오늘 장모님과 같이 식사하는 줄 몰랐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둘이 좋은 시간 보내려 했는데 전부 망쳐버렸잖아.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나도 모르게 좋은 말이 안 나왔던 것 뿐이야. 내가 설마 안 좋은 감정으로 얘기했겠어? 그냥 좀 서운해서 그런 거였다니까. 서운하면 막말해도 되는 거고 아무리 기분이 안 좋다 해도 잡상인 취급하는 건 좀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그동안 우리 엄마를 어떻게 보고 있었길래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런 말을 함부로 뱉을 수가 있어. 몇 달간 조용한 듯 싶더니 또 일을 만들어 버리니? 더는 실망할 것도 없을 것 같다. 제가 몸을 돌려 엄마의 손을 잡고 남편의 회사 밖으로 나가려 하자 저를 붙잡은 남편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다며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저는 남편의 발을 뿌리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경비분들께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우르르 몰려왔고 남편은 경비원들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도망을 치려 회사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는데 엄마가 남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바닥으로 한 바퀴 뒹굴게 된 남편이 심하게 넘어졌는지 고통스러워하며 힘겹게 일어났는데 남편의 몸에서 갑자기 이상한 물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번쩍거리는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사이 경비원들이 남편을 잡고 회사 밖으로 끌어낸 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죠.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은 충격적이게도 꽤 많은 금품들이었어요. 회사 직원들이 전부 퇴근한 틈을 타 몰래 금품을 훔치고 있던 거였고 경비원들에게 발각이 된 상태였던 거죠. 더 충격을 받았던 건 경비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꽤 오래 됐었는데 CCTV에 잘 포착이 안 돼 어려움을 겪던 도중 대표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히게 되면서 남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고 꼬리가 길었던 남편은 결국 붙잡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남편은 금품을 처분한 돈으로 저 몰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품으로 처분한 돈으로 투자한 주식은 전부 손해를 보게 되었죠. 이 문제로 남편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저희 가족은 더는 남편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지만 남편은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린 거였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끝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어떠한 재산도 가져갈 수 없는 각서와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저에게 땡전 한 푼 받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차익으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적당한 집 하나를 마련했어요. 저희가 처분할 때 기존 시세보다 높아져서 기회를 보고 처분하게 되었죠. 남편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법적 처벌을 면할 수가 없었고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당시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 아빠라는 이유 하나로 지금까지 참아왔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죠. 결국 끝은 안 좋게 끝나게 됐지만 지금이라도 빠져나온 거에 대해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저런 개차반 같은 남편이 옆에 있는 것보단 차라리 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들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무더운 날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식을 앞두고 파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는 지금도 예비 시댁이 그때 당시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예비 신랑과는 3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그동안 살면서 많은 남자를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평생을 함께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예비 시댁 식구들 또한 좋은 사람들일 줄 알았는데 그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아무리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라도 예비 시댁 식구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었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를 경계하듯 쳐다본 예비 시모는 그 사람이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반대를 하셨어요. 처음 얼굴을 보는 자리에서 다른 거 다 제쳐두시고 첫마디가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을 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고 진지하게 만나왔었는지 설명도 드리기 전에 단칼에 거부하신 예비 시모의 모습에 저에 대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 최대한 침착하게 정신을 부여잡고 왜 결혼을 반대하시려는 건지 이유를 여쭤보게 되었죠. 거실에 둘러앉은 예비 시댁 식구들은 무슨 말이 나올지 전부 다 시모의 입을 쳐다보았고 저를 바라보시며 꺼낸 첫 마디는 제가 너무 어리다는 거였어요. 30대 중반이면 먹을 만큼 먹은 나이고 어떻게 보면 홍기까지 지난 나이인데 저를 왜 어리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저를 20대 중반으로 잘못 알고 그런 말을 하신 것 같아 30대 중반이라며 다시 말씀드리자 예비 시모는 알고 있다면서 그 사람은 저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저 말고도 결혼을 반대한 여자가 더 있었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내 아들이 워낙 인물이 좋아서 여자들이 많이 따르긴 하는데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며느리감이 나오지 않아 저 나이 먹을 때까지 결혼을 반대했었다. 내 아들을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형편없는 여자에게 넘겨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좋은 배우자감을 만들어주려고 선두 몇 번 봤었는데 전부 마음에 안 들었거든. 아름 씨도 내가 생각하는 그릇에는 많이 부족해 보여서 반대하는 것뿐이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내 아들 심심하지 않게 옆에서 좋은 여자가 생기기 전까지 연애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왜 아름 씨 보고 나이가 어리다고 한 줄 알아? 대체적으로 40대 넘어가는 여자들의 집안이 재력이 좋거든. 일이 바빠서 연애 경험도 없이 죽어라 일만 해왔으니 돈이 집안에 차고 넘치겠지. 그리고 내 아들보다 나이가 많아야 이해심이 넓고 뒤에서 챙겨주지. 연하는 바라는 것만 엄청 많아서 데리고 살다 보면 내 아들이 지쳐버릴 것 같거든. 그리고 강남에 산다고 했나? 요즘 개나 소나 전부 다 강남에 사는데 그 안에서도
제대로 된 급과 내 아들이 연결돼야지. 아름 씨 집안 정도는 우리 집에 몇 번이나 왔다 갔었다고. 원래 결혼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알지? 우리가 지금은 이런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지만 우리 가족도 한때 잘 나갔었단다. 그러니 가진 건 없어도 이미 눈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능력 좋은 며느리를 들여와야 하거든. 돈 쪽으로만 너무 보는 것 같기는 하지만 결혼도 또 하나의 사업 아니겠어? 자네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아들의 결혼이 우리 가족 모두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부와 시모는 저와 그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는데 같은 의견을 내세우셨어요. 제가 난처해하자 옆에서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 좋은 말을 해줬지만 그걸로는 예비 시부모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현실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예비 시댁에 더 있어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급히 뒤따라오던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라오길래 좀 전의 상황들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결국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서 자기랑 나랑 같이 살 집 준비되어 있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앞으로 안정적인 결혼 생활도 힘든 마당에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 자기 하나 보고 결혼 생각까지 했던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나도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나오실 줄 몰랐어. 일단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나는 당연히 우리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나 말고도 다른 여자도 몇 명 데려왔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항상 저런 식이었어? 당신 부모님 눈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앞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헤어지면 더 능력 좋은 여자가 나타나기라도 한데 돈 많은 여자가 자기 어디가 좋아서 결혼을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집안의 가장이 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자기랑 결혼을 결정했는지 알아? 그래도 3년간 만나오면서 사람 하나는 괜찮은 것 같아 결혼을 결심했던 거라고. 그런데 자기 부모님은 나를 돈으로밖에 안 보시는 것 같아. 어머님 뱃속에서 당신이 태어난 것도 신기하지만 이런 기분으로는 나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우리 부모님 잘 설득해 볼 테니까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너무 극단적으로는 생각하지 마. 우리 부모님이 좀 특이하신 성격이시긴 한데 그렇다고 나쁜 분들은 아니셔. 일단 오늘은 들어가고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우리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하나하나 풀어가자.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 그날 예비 시부모가 바라보던 시선과 말투에서 느껴졌던 감정들은 저에게 상처로 다가왔었고 그 사람과의 결혼은 힘들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그 사람이 가진 게 없고 많이 부족해 보여도 사람 하나 괜찮은 것 같아 부모님 마음에 차지 않아도 저를 믿고 결혼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그 집안은 저희 부모님과 너무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부모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옳은 판단인 것 같아 아예 마음을 접으려고 결정 지었는데 며칠 뒤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에게 연락처를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셔서 저와 잠깐 만났으면 좋겠다고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라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리자 잠깐이면 될 것 같다면서 저녁에 한번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보나마나 헤어지라는 말을 하실 것 같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약속 장소로 나가니 예비 시모가 먼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이미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얼굴에서는 웃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자 예비 시모는 곧바로 본론부터 꺼내셨어요. 보다시피 우리 집안이 아름씨 집안보다 많이 부족한 거 알지? 우리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잠시거든. 내 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이유도 부도가 나면서 생긴 빚을 갚아주고 있어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편이다. 저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자리에는 없었지만 너도 내 아들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 거 알지? 걔도 지금 타지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빚 갚는 데 노력을 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릴 수도 없을 테고 아름씨 부모님께서도 내 아들을 얼마나 안 좋게 보시겠어? 이미 저희 부모님께서는 집안 사정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문제로 결혼을 반대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시려는진 모르겠지만 완수 씨도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리고 40대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나이에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들은 결혼 생각보단 앞으로 살면서 자기 커리어를 쌓으려 하지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도 완수 씨 만나기 전에 나이가 적지 않았던 편이라 결혼 생각은 아예 접고 있었어요. 남자는 능력만 돼도 젊은 여자랑 결혼을 할 수 있겠지만 여자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건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을 접은 상태라 더 이상의 관계는 만들어가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조만간 헤어지겠죠. 완수 씨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길 바랄게요. 더 할 말 없으시면 먼저 일어나 봐도 될까요? 제가 한가한 편은 아니라서요. 일이 많아서 약속이 잡혀 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렇잖아도 아름씨가 우리 집에 왔다 간 이후로 대화를 많이 나눴었거든. 그때 우리가 너무 말이 심했었지? 내 아들이 인물만 훤칠하지.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부모 눈만 높아서 내 아들의 인생을 계속 막는 것 같아. 이러다 나이만 먹고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둘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말 함부로 해서 미안하고 앞으로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데 아름씨도 같은 생각이지? 예비 시모는 갑자기 결혼을 허락하겠다면서 저를 붙잡았어요. 생각하지 못한 말을 들어서 당황스러워 쳐다만 보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에게 하셨던 상처되는 말들에 대해 사과를 하시면서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왜 변하셨는지 다시 여쭤봤어요. 며칠 만에 갑자기 마음이 변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와 결혼시키겠다고 하셔놓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다니 많이 당황스럽네요. 사람의 마음이야. 원래 뒤돌아서면 바뀌고 그러잖아. 지금까지 내 아들이 만나왔던 여자들 중에 아름 씨가 제일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은 것 같아서 허락해 주기로 결정하게 된 거지. 별거 없어. 거기에다가 우리 집안보다 잘 사는데 우리가 고를 형편도 아니고 내 아들이 앞으로 또 다른 여자를 데려온다는 포장도 없으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리고 아름 씨 부모님께서 강남에서 웨딩홀 사업하신다며?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결혼식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우리 아들이 워낙 말을 잘 안 해서 아름 씨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있었거든.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만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어때?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지? 다시 정식으로 초대하고 싶거든. 그 사람과 결혼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저희 집안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되시면서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신 것 같아 보였어요. 너무 훤히 보이는 예비 시모의 모습에 저는 더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그 사람에게도 미리 연락을 했었는지 예비 시모와의 약속 장소에 나타났고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저를 보며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는 그 사람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했다면서 주말에 꼭 놀러 오라며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예비 시모가 단둘이 나눈 대화에 대해 궁금해 하길래 좀 전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 둘의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허락해 주시는 바람에 저도 참 난감했었죠. 저를 보며 웃어주던 그 사람은 좋게 생각하자고 했지만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아 고민이 많았어요. 이미 제 마음이 어느 정도 닫혀 있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다고 대화를 풀어나갔었죠.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자 좋게 설득시키려 했지만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한다고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제 선택이기 때문에 예비 시모가 주말에 초대하셨을 때 속마음을 좀 더 알아보고 싶어 찾아가게 되었고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와 맛있는 냄새가 제 코끝을 자극했어요. 그리고 사진으로만 봤던 예비 신우도 그날은 자리에 참석했고 모두들 저를 격하게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180도 달라진 모습에 당황스럽기는 했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비 시모는 차린 건 많이 없다면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예비 시모가 저에게 앞으로 저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 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한 질문이라 바로 대답을 해드렸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강남에 50평 정도 되는 집이 이번에 비어졌다고 그곳으로 신혼집을 차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강남에 50평? 둘이 사는데 그 정도면 작은 평수 아니니? 아이까지 가질 생각이면 50평보다는 7, 80평 정도는 되어야지 않을까? 그리고 아파트보단 전원주택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알아봐 주는 건 힘드신가? 나중에 이사하는 것도 번거롭잖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넓은 집에서 살림 차리면 좋지. 강남에도 전원주택 많더구만. 이왕 알아보시는 거 좋은 곳으로 좀 알아봐 달라고 좀 해봐.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니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능력 되잖아. 이거 저희 부모님이 결혼한다고 저한테 주신 집 계약서예요. 시내와 가까워서 위치도 나쁘지 않고 주상복합이라 편의시설도 다 갖춰져 있어요. 벌써 집을 넘겨주신 거야? 생각보다 성격이 많이 급하시네. 50평은 너무 작은데. 그럼 우리 식사 끝나면 그 집 좀 구경해 볼 수 있을까? 그래도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좋지 않겠어? 둘이 앞으로 살아야 될 집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이왕이면 좀 더 넓은 집이 좋긴 할 텐데 아쉽긴 하네. 내가 봤을 때도 적은 평수인 것 같아. 우리 가족 놀러 가면 방이 여유도 없을 텐데 아파트라 답답하고 주변에 전원주택 알아보는 게 훨씬 좋겠다. 새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 저희 엄마 말대로 다시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아이 생기면 층간소음으로 세대 간 싸움까지 난다던데 스트레스 받아 살겠어요? 아파트가 그런 게 제일 힘들지. 내가 봤을 때도 무조건 전원주택이 딱이야. 공기 좋고 주변 시끄럽지도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좋다니까. 그리고 놀러 가게 되면 하루 이틀 있을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서로 불편하면 안 되잖아. 다 필요 없고 전원주택으로 알아봐 달라고 하면 좋겠다. 저희 부부가 살 집이면 50평도 충분한데 예비시댁 식구들은 전원주택으로 해야 된다고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의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넘게 계시다가 가신다는 건 신혼집에 눌러붙어 사시겠다는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하나의 문제가 터져나와 저는 점점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확신이 들었었고 식사를 마친 뒤 시부모님께서는 신혼집을 구경해 보시려고 서둘러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으로 주신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비시댁 식구들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시부모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시다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건 아니지? 어떻게 이런 집을 신혼집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니? 집안이 너무 노후가 됐잖아. 그리고 50평이 맞긴 한 거야?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좁아서 깜짝 놀랐다. 내 아들이 이런 손바닥만한데 살 수준은 아닌데 지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당장 전원주택으로 알아봐라. 새언니 집안 돈 많다면서요. 이 집은 그냥 처분하고 우리 엄마 말대로 전원주택으로 알아봐요. 아파트가 너무 노후돼서 사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강남에도 이런 형편없는 집이 있긴 하구나. 외곽 지역에 세워진 아파트들이 훨씬 잘 빠졌네. 오빠가 새언니한테 강하게 얘기 좀 해봐.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이건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잖아. 여기에서 어떻게 같이 살아? 이번 상견례 할 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마.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우리 가족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아름이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진 것도 없이 몸만 가는 건데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아세요? 둘이 사는데 50평이면 가분한 거라고요. 저희 둘이 살 거니까 들어올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부터 전원주택으로 알아보라고 하셨던 거야? 우리 둘이 사는 게 아니라 한 집에 다 같이 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을 작다고 하신 거였어? 우리 집이 보다시피 너무 작잖아. 20평에서 한 가족이 지내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니? 화장실도 한 개라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었다. 그런데 네가 이번에 신혼집을 전원주택으로 알아보면 우리도 한 집에서 같이 지낼 수 있을 테고 앞으로 집안일 걱정 없이 내가 다 해줄 텐데 얼마나 편하겠어? 이 집에서 아이까지 낳고 생활하다 보면 50평은 턱없이 부족하지.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아들과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너희 이번 신혼여행 가면 우리도 같이 따라가기로 했다. 방해 같은 거 일절 하지 않고 없는 듯이 지낼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너희 집안 돈 많은데 이왕 여행 떠나는 거 우리도 같이 껴서 가면 얼마나 좋아? 둘이 떠나는 것보다 더 많은 추억 만들 수 있고 우리 관계도 훨씬 좋아지지 않겠니? 나는 이왕 떠나는 거 유럽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흔한 여행은 별로라서 어차피 돈 쓰고 갈 거면 좀 더 특별한 곳으로 가면 좋지 않겠어요? 엄마, 그런데 나도 곧 결혼해야 될 텐데 이 집 내가 신혼집 차려도 괜찮을 것 같지? 나 정도면 이 정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새언니, 이 집 나중에 제가 신혼집으로 하면 안 될까요? 오빠랑 새언니 결혼식 끝나면 저도 바로 할 생각이거든요. 차라리 처분하지 말고 저한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뿐인 신혼 선물 돈 크게 쏘면 좋잖아요. 아유, 그거 좋겠다. 예비 사돈어른께서 웨딩 사업 하시니까 너도 거기에서 결혼식 올리면 되겠네. 그리고 이 집에 살림 차리면 더는 바랄 것도 없겠다. 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상견례조차 하지 않았고 계획만 가지고 있었던 건데 생각도 없는 계획을 먼저 세우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보고 있자 그 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제 옆으로 다가오길래 거리를 두면서 즉시 집 계약서를 벅벅 찢어 그 사람의 얼굴에 던져 버렸어요. 저희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상견례 일정도 잡지 않았는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집을 달라고요? 그리고 완수 씨랑 결혼을 하면 들어오시겠다고요? 그것도 모자라 신혼여행까지 따라오시겠다고요? 그냥 대놓고 결혼 반대한다고 하세요. 어느 여자가 이런 상황에서 좋다고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집 저희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가지게 된 집이세요. 저도 어렸을 적부터 이 집에서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었고요. 완수 씨랑 새롭게 시작하는 거 좋은 출발이 될 수 있게 저에게 큰맘 먹고 주신 건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살 수준이 아니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아줌마가 살고 계신 20평대 다세대 주택에선 어떻게 살고 있는 건데요? 그 작은 집에서 내 식구가 끼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그런 말 할 처지예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
평생 결혼은 못할 것 같아요. 사람 하나 좋아서 그거 믿고 결혼하려 했는데 당신들 때문에 장가가긴 글렀네요. 그럼 수준대로 그렇게 아끼시는 아드님 평생 20평 다세대에서 쭉 끼고 사세요. 어차피 시작도 안 했는데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우리 헤어지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너희 집안 수준 충분히 알 수 있었어. 일찍 깨우쳐줘서 고맙다. 잠깐만.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니? 그냥 우리는 생각을 얘기했던 것 뿐이잖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니? 농담이었다, 농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였는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구나. 우리가 너무 입을 함부로 놀렸지? 미안하다. 너한테 피해줄 생각 조금도 없었어. 그냥 나는 너희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면 어떨까 생각했던 거지. 둘이 헤어지게 하고 싶어서 그랬겠니? 실수한 거 있으면 내가 사과하마. 아니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결혼할 마음 사라졌고, 이 집은 더 좋은 사람과 만나서 신혼생활 하려고요. 예비 시모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면서 생각 없이 말을 해서 미안하다며 좋게 풀자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팔을 뿌리쳐 버렸어요. 그렇게 모두를 내쫓아 버렸고 그 사람과도 인연을 끊어내 버렸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느낀 건 저와 결혼할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집안 사람들의 질이 좋지 않다면 그 결혼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려고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됐으니 앞으로 좀 더 신중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그 인간들이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와서 다시 잘해보자고 설득을 시키려 하는데 그런 모습에 너무 질려버려서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똥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